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도 미국과 세계 언론은 6시간 만에 끝난 한국의 계엄 사태와 그 이후를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익은 계엄 선포를 지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 정치 상황과도 연관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미국과 세계도 윤 대통령이 실패한 도박으로 끝난 계엄 선포를 한 이유에 관심이 큽니다. 그게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 그에 따른 자국의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치 교착 상태에서 몇몇 사람에 둘러싸인 윤석열 대통령의 충동적 성향이 내린 계엄령이 윤석열 자신의 발에 총을 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 미래는 도마 위에 올려졌다고도 비유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로 한국 주식시장의 혼란은 물론 미국 주식시장에 진입한 한국 기업의 주식값도 크게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방장관 지명자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로 교체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 지명자는 여러 이슈에서 인준받기 어려운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마약 단속국 지명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본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이유로 들었지만 트럼프의 굳건한 지지층은 플로리다 셰리프 국장인 지명자가 코비드-19 때 강한 정책을 편 것에 불만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해외 순방을 끝냈습니다. 앙골라 방문이었는데 이 방문도 중국과의 광물 공급망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부터 호르몬 치료와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테네시법에 대해 심의합니다. 한인들도 많이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오늘 아침 맨하탄 호텔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표적 사례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주요 신문 일면을 보면은 이게 미국 신문인지 한국 신문인지 혼돈이 됩니다. 하나의 기사를 한 가지 이슈를 여러 개의 기사로 실었고 그리고 이제 사진은 전부 한국 사진인데 경찰이나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 시민들의 시위,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은 작게 실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기했다 이렇게 제목을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은 없고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 정도가 사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가 위기에 빠지고 6시간 만에 또다시 이제 역풍, 이제는 탄핵 재판이 빠르면 내일 국회에서 그 투표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정치 교착 상태에 대한 대담한 반응으로 실패를 했다. 판단을 잘못한 스턴트다. AP통신의 표현이 그런데 그건 이제 지금 야당에서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수사 문제 또 뭐 장관들 탄핵 등등 뭐 어디로 갈 길이 없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밤에 시작돼서 해가 뜨기 전에 끝난 뭐 이런 표현들 전부들 하고 있고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전화를 하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을 쓰면서 어제 하루 종일 그 한국을 걱정했다 하는 보도들도 미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는 미국의 그 보도 가운데서 이거 진짜야? Is this real?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요. 어떤 분은 어제 말하자면 어제니까 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는 그때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텔레비전 방송에서 계엄 사령관 임명하는 그 뉴스를 보고 가짜 뉴스인 줄 알고 텔레비전 끄고 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딱 들어왔었던 것은 오늘 BBC 방송이 굉장히 많이 이것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안귀령 씨
야당의 대변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33살인데 이분이 이제 뭐 계엄 사태 막 시작이 됐을 때 국회에 뭐 공수부대, 군인 등등이 막 등장을 하는데 33살이니까 사실은 45년 전에 있었던 그 가장 최근의 계엄령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계엄령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세대입니다. 군인들이 모든 것을 한다 하는 것. 그런데 이 야당의 대변인이 그 군인들이 총구를 들이대면서 거기 못 들어간다 하는데 총구를 잡은 거예요. 잡고 주변에 보면은 그 비디오에 보면 사람들이 어머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이 여성과 인터뷰를 쭉 그 실었는데 이 여성은 헬리콥터가 막 국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국회 위에서 헬리콥터 타고 내려왔잖아요. 공수부대 등이. 그리고 건물에 막 군인들이 들어가고 무장한 군인들을 딱 볼 때 역사의 퇴보다라고 느끼면서 문을 잠그고 이제 가구로 뭔가를 막고 하다가 처음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진군하니까 무서웠던 게 사실이지만 침묵하면 안 된다 해서 군인이 잡고 있는 그 장총을 딱 쥐고 있는 이게 이제 사진으로도 여러 가지가 표현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미국이니까 우선 미국에서 보는 미국과 연관된 뉴스부터 뉴스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미국과 연관된 것부터 앞에 보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러면 누구나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맨 앞에는 이 두 가지만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 그 정도로 완전하지 않은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의 어디 저 기사의 한 구석에 보면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기자들이 이 그 한국의 계엄 사태를 지금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미국에서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수 과정에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에 있다. 미국에 통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은 엄청 낮고 뭔가를 뚫고 가야지 되는데 뚫지 못했다. 이제 결국은 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이냐가 미국 정부가 인수 과정에 있고 MMO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뭐 서로 친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아메리칸 파이도 와서 불렀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한국을 또 대우해 줬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런 바이든이 해외에 있을 때 이제 미국 정부에 알리지 않은 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국무부가 이제 사전에 통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안보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에 통고를 해야지 되는 거죠. 주한미군 등등 또 미군이 해야지 될 일, 하지 말아야지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보 이슈가 아니라 정치 이슈로 본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여전히 막 철석 같다라는 얘기들을 관계자들은 다 합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도 미국은 한국 편이다. 컷 캠벨, 뭐 바이든의 아시아 자문이라든가 오늘 아침에도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정치적인 충돌을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풀기를 촉구한다. 여기서 우리가 희망한다가 아니에요. We hope 아니면 we 다른 단어를 we wish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urge 우리는 촉구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엄령 철회는 정말 철회했어야지만 되는 제도 그 자체였었다. 이것도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토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있는데 그 브뤼셀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일찌감치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이라는 한국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그 Summit for Democracy 이것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 정상회의를 한 것이 처음이 한국이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한국과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미국이 좋게 맺으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의 대통령의 판단력이 저 정도고 그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들 보지만 그 정도의 그 전반적인 정치 수준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하기 때문에 어제 미국의 많은 매체의 헤드라인이 신문이고 방송이고 수십 년 만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지금 생각을 해야지 될 것들이 많죠. 거의 이제 3만 명, 2만 8천 명 정도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행정부에서 미국의 민주당이거나 공화당이거나 행정부에서 일했던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있죠. 조셉 윤 전 한국 대사, 또 북한 특별대사 기억하세요? 트럼프 행정부 때였죠. 이분은 트럼프 행정부 때 이 조셉 윤 이렇게 대사를 지낸 분이 하는 얘기가 참 그 동맹국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리고 또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이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 내에서 완전 정치 지진이니까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미국을 포함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까지는 제가 트럼프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못 봤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얘기한 게 이제 10월 초에 방위비 분담금이잖아요. 뭐 이러한 그 얘기들을 했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는 좋은 관계고 이 관계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힘들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할 때쯤 빠르면은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내일쯤 그 투표가 국회에서 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그게 그 탄핵이 안이 통과가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좀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그때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하고 나서 조금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리고 너무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어떤 인상 같은 것들이 각인되어 있을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 미국의 많은 매체의 언론을 종합을 하고 그런데 가장 많이 여기에 넣은 것은 뉴욕타임스입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도 조금 섞고 해서 왜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은 이랬으며 미래는 어떨 것인가. 아마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해외에서 인터뷰를 한 한국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그런 사람들도 한국의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국의 미래를 똑같이 볼까 하고 서로 견줘볼 수 있는 점에서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돼서요. 정치 교착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엄청 낮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NO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불과 몇몇 사람들에 둘러싸인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 속에서 아니 야당이 이럴 수가 있어 예산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 등등 충동적으로 내린 계엄령 윤석열 자신의 발등에 총을 쏜 결과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근데 뉴욕타임스가요. 보통 보도를 할 때 사람들을 전부 이름을 인용을 하는데 이번 이 기사에는 이름을 인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인용하지 않은 사람은 전 보좌관,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했었던 사람, 아니면 뭐 정치 분석가들 이름도 많이 안 썼어요. 대신에 이제 교수들의 이름은 분명히 이제 신원을 밝혔거든요. 야당에 대한 선제 공격이었다. 실패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일반 정치에서는 너무나 나간 선제 공격이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군사 독재자 박정희 뉴욕타임스는 항상 군사 독재자 박정희 군사 독재자 전두환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빅터차 국제전략연구센터에서 일하고 물론 미국 행정부에서도 일했고 했던 분입니다. 이 빅터차 교수는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도 했고 지금도 교수인지 모르겠어요. 빅터차 국제전략연구센터의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폭탄을 썼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핵폭탄을 쏘면서 행정부를 구하기를 원했는데 그 핵폭탄은 본인의 몰락을 봉인하는 폭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그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매체들이요. 한국의 조선일보 사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조선일보 하면은 보수 또 윤석열 그 대통령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 이전까지는 정말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신문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모독했다 하는 게 사설의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이걸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강원택 교수, 임기를 끝낼 수는 없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압박이 많았기 때문에 야당이나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스캔들이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경희대학교 정치학자 안병진 씨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적에게 둘러싸여서 내가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지 된다고 느꼈는데 그런데 그렇게 느꼈는데 다 적인 거예요. 한동훈도 적이고 야당도 적이고 뭐 때로는 한동훈이 이재명보다 더 밉다 하는 정치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 적인데 이 적에게 둘러싸여서 과감하게 그냥 확 하고 터뜨려야지 된다고 느꼈는데 그게 국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몰랐다는 게 기가 막히다. 안병진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아첨꾼에 둘러싸여서 게다 대고 충동적인 기질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죠. 안병진 교수가 아마 윤석열 그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난 사람인가 봅니다. 인터뷰에서 언젠가 이제 가장 최근에 봤을 때 보니까 고집이 굉장히 세어졌고 말이 많아졌는데 내가 놀랬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스의 결정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yes sir 하고 말하는 사람만 둔 그 주변 인물들 이 사이에서 그래서 전 보좌관은 어떤 전 보좌관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일을 하되 대통령 아래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냥 일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의 무엇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 모인 그룹이기 때문에 이 계엄령조차도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보좌관 전원은 지금 사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함성득 교수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한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최선의 옵션은 사임하는 거다. 비극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회복력과 지속력은 보여줬다. 한국이 그래도. 왜냐하면 국민들이 시위도 하고 그리고 방송도 다 제대로 했고 방송이 제대로 한 것은 사실은 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을 방송사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전부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천하에 찍어서 공개를 했고 그래서 이 지금 함성득 교수는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지속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앞서 뭐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 해외에서는 한국의 이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수준이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됐다. 어제의 사건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성득 교수가 하는 얘기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과거의 경력에서처럼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많은 사람이랍니다. 뭐 9번 시험을 봐서 뭐 고시에 패스한다던가 그런 등등. 그런데 그 낙관주의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야, 내가 정말 긍정적인 유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엄령이라는 누구의 말대로 빅터 차의 말대로 핵폭탄을 터뜨렸다. 낙관주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예스맨 하는 아첨꾼들에 둘러싸인 충동적인 성향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게 된 그런 이유다. 이게 이제 미국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잠시 뒤에도 이제 관련 뉴스 조금 더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미국의 매체는요. 일단 지금 가장 분명한 것은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 국회에서 마무리 짓던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마무리 짓던 그 사이에 제가 또 한국 뉴스 좀 봐야지 되겠네요.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제일 분명한 것은 한덕수 총리가 일단 그 대통령 대행을 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뭐 세계 경제 몇 위의 나라, 이런 나라에 이러한 일로 일어난 결과에 일단의 지도자는 한덕수 총리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는 누구인가? 뭐 이런 식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섹션에서는 뭐 미국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의 그 계엄령 그 이후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참 보니까 어느 미국 매체를 보다 보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는데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투표하기 전에 국회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로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 가깝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장관도 했고 뭐 비상대책위원장도 했고 국민의힘 그때는 이미 사이가 갈라졌습니다만 뭐 여론에 의해서 당원에 의해서 당 대표까지 하게 됐고 하는데 그 사이에 추경호 이 한동훈 한 사람은 원외 대표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결국은 다시 의견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통합을 해야지 되고 해서 이렇게 뭉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런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보여줬고요. 해서 그 윌슨 센터, 그 워싱턴 DC의 비교적 무슨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좀 초당적인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죠. 윌슨 센터의 한국 전문가입니다. 트로이 스탄가론. 이분은 뭐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미 설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의 정치 미래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이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이라는 것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윤 대통령에게 탈당해라 하고 이제 그 탈당 요구를 전달을 했고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은 다른 6개 당과 함께 탄핵 소추안까지 이렇게 발의를 할 이럴 그 지금 입장은 아니잖아요. 자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 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했고 빠르면 한국 날짜로 금요일이니까 미국 날짜로 내일이 될 수도 있죠.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될 때 뭐 복잡한 거 다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이 거기에 투표를 해야지 되니까 이때는 뭐 한동훈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참 이게 박근혜 그 대통령을 탄핵 그를 가져가게 한 부패 사건을 수사한 수석 검사인 그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저런 문제로 대통령이 되고 또 이렇게 됐는데 정치 미래는 야당에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이건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행정부도 놀라고 뭐 국민의힘에서 어제 그 결의안에 그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이름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어느 매체들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자당의 대통령인데도 조경태, 김상욱, 우재준, 김용태, 장동혁, 박수민, 신성범, 김성원, 김영동, 박정아, 서범수, 박정훈, 정성국, 곽규택, 김재섭, 정연욱, 주진우, 한지아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거나 뭐 언론에 나와서 늘 인터뷰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은 주목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이슈가 샤킹했었던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은 당장 직무가 정지가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완전히 결론이 날 때까지 대행을 하는데 결론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나는데 9명 가운데 지금 3명이 공석이죠. 2명은 그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고 다수당에서 1명은 이제 여당에서 추천하는데 공석인 6명 상태로 이게 일이 진행이 되면은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지금 탄핵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직무정지되고 직무정지야 뭐 당연히 탄핵 그거 하는 순간에 되고 해임되려면 이제 이 헌법재판소가 승인하면은 해임이 되고 정말 미국 어저께 한국의 그 주식시장이 1.4% 빠진 채 마감이 되더군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그렇게 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직무대행을 하고 그리고 뭐 해임 내지는 뭐 사퇴하면은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미국에선 전부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야? 뭐 두 번째 총리한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진보적인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일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공무원이었지만 또 뭐 수십 년 동안 뭐 무역, 뭐 그 산업 정책, 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미국 대사도 지냈었고 그런데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래서 그 총리를 하면서는 굉장히 그 진보 민주당이 이끄는 야당과 격렬하게 대입을 했고 그리고 막 최장수 총리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임시 대통령 대행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임시 대통령 일을 하면서부터는 정치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해외에서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거가 열리는 그때까지 서울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의미는 엄청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에 이제 투자했었던 사람들의 투자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maybe 한국의 뭐 개미 투자가들은 어제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찍겠어요. 안심하고 뭐 주식시장에서 돈 빼지 마세요 했는데도 이미 사실은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때에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점점 적대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기죠. 그래서 이 추악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매체들도 있는데 남한의 한국의 민주주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그 대통령 뭐 스케줄 다 취소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스웨덴 총리 같은 경우도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정상회담 그쪽에서 연기를 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한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식 그 시장에 진출한 쿠팡 진출했잖아요. 어제 쿠팡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3.7%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단지 쿠팡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한 나쁜 일이나 쿠팡에 관한 나쁜 뉴스가 나와서가 아니라 한국에 관한 나쁜 뉴스 때문에 3.7%가 뭐 하락했잖아요. 와, 야, 이거 정말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불안한 한국을 불안한 그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도 어떤 말을 할까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이제 미국 뉴스로 돌아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의 그 방송은 갑자기 아주 오랜 시간을 미국 최대 보험회사 가운데 하나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갖고 계신 분들 무척 많으실 겁니다.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맨하탄 호텔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뉴스를 많이 전했습니다. 브라이언 탐슨 CEO고 5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표적 수사라는 건데요. 오늘 그 힐튼 호텔에서 투자자 그 컨퍼런스를 열고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려고 그 들어가는 그 도중에 뭐 근처에 뭐 현대박물관 그러니까 6th 스트리트에서 이제 총에 맞아서 숨진 겁니다. 호텔 앞에서 경찰이 지금 좀 전에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갈지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뭐 연설하려고 어떤 문으로 들어갈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911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가슴하고 다리에 총상을 입었는데 위독한 상태로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 포스트를 보니까 그 사진을 호텔이니까 주변에 감시 카메라가 있지 않겠어요?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까만색 옷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고요. 총을 아주 딱 그 표적으로 겨누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 총을 쏜 뒤에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고 하거든요.
이 탐슨 CEO가 2004년도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입사를 해서 2021년부터 이 보험 이 계열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제 보험이죠. 건강보험. 그리고 그 밖에도 무슨 뭐 상업, 커머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최고 그러니까 재무 책임자였습니다. CFO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직원이 뭐 미국에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엄청나게 지금 놀랐고 당연히 오늘 투자자 컨퍼런스는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에서 힐튼 호텔 맨하탄의 그 식스 스트리트에 있는 가장 눈에 잘 띄고 이미 훤한 교통량도 많습니다. 그때 호텔의 아침은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어난 이런 그 총기 폭력 사건 이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세상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자체가 어머 나도 그 보험을 갖고 있는데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속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명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 있네요. 피터 나바로라는 뭐 이쪽 캘리포니아주에서 교수를 했고 그리고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이고 보통 주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피터 나바로를 무역과 제조 담당 수석고문 백악관 수석고문입니다. 백악관에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경제자문이었는데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4개월 연방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어요. 이유는 그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로 불렸었던 스티브 배넌과 똑같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의회에서 소환장 받았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그런 건데 그만큼 이제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도 뭐 뭔가 자리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이제 그 다시 한번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피터 나바로가 첫 번째 임기 동안에도 굉장히 무역 거래가 미국이 불공정해 하는 것을 무척 많이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는요.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엄청나게 이게 미국에 불리하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피터 나바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그 강경파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피터 나바로가 있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피트 헥섹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방장관 지명자를, 지금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인 론 디산티스로 바꿀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단독 보도 이렇게 하면서 어제 밤부터 쫙 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다른 매체들이 다 따라서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또 피트 헤그세스가 오늘 뭐 의회 의원들도 만나고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나 그냥 멈추지 말고 가라고 했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미 주변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성폭행 문제에 거기다가 뭐 음주 문제도 있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주말에는 또 어머니가 두 번째 결혼할 때 이제 지금 세 번째 결혼인데 두 번째 결혼할 때 와이프에게 너무 심하게 한다고 너는 그 무슨 그 성품 자체가 틀렸어 하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그런 이메일을 아들에게 보낸 내 아들이지만 너의 편을 들 수가 없어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엄마가 내가 그때 좀 감정적이었어 아니었어 라고 하긴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데 그게 이제 론 디센티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론 디센티스가 해군 그 법무관으로 이라크하고 관타나모 베이 그 구치소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트럼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센티스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비선거에서 서로 결었으니까요. 그런데 상원에서 이미 지금 국방장관 지명자를 여러 가지 뭐 성폭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경험이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경험이 없는데 뭐 굉장히 많은 사람과 엄청난 돈을 다뤄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문신 같은 것을 보면 백인 우월주의나 아니면 뭐 특정 뭐 기독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노라고 하진 않았지만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3명 잃어버리는 3명까지는 괜찮은데 4명부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도 구태여 국방장관을 뭐 임시 대행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공화당 의원들이 표를 줄 수가 없어 하면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방장관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뭐 심지어는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상원의원 그 조니 언스트 의원 여성 상원의원이지만 군복무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론 디센티스가 좀 더 많이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약 단속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미국에서 펜타닐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뭔가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말은 정말 그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서 펜타닐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밝혔잖아요. 마약 단속국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약 단속국의 최드 크로니스터라는 이제 단속국장 지명자가 스스로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안 하냐면은 지금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한 32년 그 셰리프 베테랑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책무가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선택할 때도 좀 사람들이 놀라운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약 단속국이 미국에서만 마약 단속국을 하는 게 아니라 마약 단속국이야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원료가 중국에서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 관계에 어떠한 그 복잡한 수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바로 이 지명자는 국제관계의 수사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선택이었어라고 얘기를 했다. 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겠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뉴스인데 인수위원회가 그동안에 계속 미뤄왔지만 고위 인사 지명자의 신원조회를 허용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답니다. 지금까지는 FBI 백그라운드 체크를 서명을 하고 백그라운드를 FBI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자꾸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인수위원회가 중요한 사람, 지명할 만한 사람 다 지명했는데요. 어쨌든 백그라운드 체크를 시작하겠죠. 지명은 다 해놓고 나서도 시작을 해서 한다. 지금 미국 내용은 이렇고요. 잠시 뒤에는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하나는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한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뉴스부터 간단하게나마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우주항공국장 중요하죠. 우주항공국장의 결제 페이먼트 회사죠. Shift4의 파운더이고 그리고 그 프라이빗 어떤 방어 회사 그 디펜스 회사 드래켄 인터내셔널의 역시 공동 창업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친구를 나사 항공국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상업용 비행기에 탄 것으로도 유명한 이름이 아이작 뭐였는데요. 제럴드 아이작먼을 나사 차기 국장으로 지명했다. 이런 발표 나옵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회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는데 이 정부 경험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이제 스페이스X 임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주로 간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의 강력한 돈 후원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지명을 받고 나서 영광이다. 아무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연방 대법원에서 테네시 법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호르몬 치료 금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테네시 법을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테네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판결이 나오고 나면은 20개 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사실은 성전환자들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놀랄 만한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 닐 고서치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용주가 성전환을 한 고용인을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럼 그건 성차별이다. 이렇게 닐 고서치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했고 그리고 이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도 같이 이제 그 진보적인 연방 대법관들과 함께해서 이게 완전히 성전환자에게 승리를 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판결이 이번에 주의 법에도 적용이 될까? 사람들이 그걸 신경 써서 보는 거죠. 테네시 가족이 이거 소송을 한 건데요. 테네시 주에서도 그럼 뭐 어린아이들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다던가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다던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참 앙골라에서 한국에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지금 이제 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중국이 아프리카에 남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방문지를 아프리카로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앙골라에 간다고 하다가 계속 연기가 됐어요. 다른 일이 그때마다 생겨서 연기가 돼서 이번에 그 약속도 지켰는데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건 뭐 약속 지키기 위해서 앙골라 가고 뭐 철도 놓는데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중국이 세계 그 광물을 공급망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그 조치 아프리카 방문이었습니다. 또 앙골라를 방문한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하라 남쪽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015년 이후에 처음 방문을 했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로비토 철도 프로젝트 이것도 중국과 같이 딱 붙었는데 미국이 이 프로젝트를 따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따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광물력, 뭐 구리라든가 코발트 같은 뭐 그리고 리튬 같은 것을 콩고 광산에서 앙골라 그 로비토 항구를 통해서 서구 시장으로 이동하는 목표. 중국에게 이게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려면은 그 로비토 그 철도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미국이 따는 겁니다. 중국을 제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저런 것들 홍보하러 갔고요. 그리고 사실은 콩고에서는 중국이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 로비토 그 프로젝트에서는 그 철도 프로젝트에서는 실패했지만 또 다른 뭐 아프리카 동부 해안으로 연결되는 이제 또 다른 철도 이게 지금 아마 죽어 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것 이걸 이제 그 중국이 또 가져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은 중국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중국의 장악력도 막아야지 되고 또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의 이념에 대해서 더 큰 곳으로 나가면서 세계가 점점 중국, 러시아에 물드는 것도 막아야지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세계 광물 공급망 지배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탄자니아 잠비아 지도자들과 정상회담도 하고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그 마무리 해외 순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나면은 뭐 거의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아들을 아들을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한국 분들도 한인분들도 그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본인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고 그리고 그 사면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대통령들도 다 형제 자매 친척 사돈 했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또 다르다. 내 아들 안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있고 또 지금 이제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을 뭐 사면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을 사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더니 사면을 하고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항의를 할 것조차 없다 해서 아버지로서는 이해하지만 이게 그 아버지이기 전에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직책은 대통령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그 아들 사면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린 딸을 뭐 2살인가 2살도 안 됐었어요. 어린 딸과 와이프가 교통사고에서 숨졌고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큰아들은 암으로 잃었고 그 사고에서 살아남아서 그 형과 의지하면서 지내던 작은 아들은 늘 저렇게 중독 최근에 5년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상태인데 이 아들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감옥에 보낸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 같으면 기소되지도 않고 재판받지도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로서는 제일
좋은 아버지죠. 자신의 레가시까지 버려가면서 아들을 선택한.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때로는 아들을 희생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이든 그 대통령의 레가시는 많이 묻혀질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 계엄령 이번 이 사태는 국가가 반성하고 재편성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분열과 적대감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 어떤 외국 매체의 보도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